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오늘 얘기는 그 북유럽의 정치제도, 그러니까 북유럽 하면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라고 보통 일컫죠? 네. 복지국가를 일컫는데 이 복지국가의 정치제도는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 우리나라 이 복지국가의 정치제도하고 궁극적인 오늘 내용은 선거제도와 이 복지국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정치제도 하면 첫 번째, 그 정치인을 뽑는 선거제도로부터 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예, 일단 스웨덴, 그다음 뭐 음. 네덜란드, 그다음 덴마크 이렇게 뭐이 복지국가 대표적인 복지국가인데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 그러면 정치와 정치인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할 정치와 정치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됐다는 거는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 반증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덴마크, 네덜란드,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을 보면 정치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에요. 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그들의 역할에 있다고 보여져요. 다시 그들의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역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에게 그 쓸데없는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근데 쓸데없는 그쪽 권력, 나라는 네, 그쪽 우리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국회의원에게 99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그 99가지의 특권을 내려놓게 되면 아마 존중받는 정치인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99가지의 특권이 존재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배경을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에 있다고 보여져요. 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제가 살고 있는 여주로 보자면 국회의원 어떻게 뽑냐 하면 여주와 양평에서 한 명을 뽑거든요. 네, 그게 뭐 우리나라 지역구 대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역구 대표 그다음에 지역구 대표가 255명인가? 그리고 비례대표가 45명인가 이래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네, 300명을 뽑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게 그 서 대표님 지역의 대표 지역의 누구 대표하는 거예요? 제가 알 거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네, 아니 뭐 저도 그러니까 알고 우리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해. 누구 대표하는 거냐고. 그럼 지역 대표하지. 지역에 누구 대표하느냐고. 농민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서민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우리나라 지역의 대표성, 지역 대표성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는데, 네. 또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건지 이런 그 의문이 든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그렇고 결국은, 지역의 음, 대표를 왜 뽑지 국회의원으로?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지역의 대표를 뽑으니까 아무도 대표하지 않는 국회의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대표적으로 뭐 작은 어, 시라면 시장이 있을 것이고 그 밑으로 그렇죠. 내려가면 시의원도 있고 군수도 어, 있고 도로 가면 도지사가 있고 어. 이미 이제 여담을 하자면, 지역 선거를 통해서 지역 정치인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여담을 국회의원을 또 하자면, 뽑아 왜? 그러니까 네. 여담을 하자면, 네.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다리가 하나 큰 게 놓여졌다고 하자고요. 네. 그러면 그 다리 하나 놓는데 뭐냐면 시의원은 자기가 놨다래고 도의원은 자기가 놨다래고 시장도 자기가 놨다래고 국회의원도 자기가 놨다래고 도지사도 자기가 놨다. 대체 누가 놓은 거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반어법으로 얘기하자면 네. 국회의원이든 뭐든 지역의 대표는 아무도 대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다 뽑잖아요.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 100% 비례대표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뽑거든요. 아, 투표는 어떻게 하냐면 후보자하고 정당을 투표를 같이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에 투표하는 것도 정당에 반영돼서 후보자가 당선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정당을 투표하면 정당의 투표율에 의해서 그 비례대표가 배정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뽑지 않는다. 그렇죠. 정당에 대한 투표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뭐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죠. 개방형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이런 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진국들, 특히 복지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지역의 대표를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대개 정당의 후보자, 그리고 네. 정당에 대한 투표, 이런 걸 통해서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택하게 되죠. 이 서울에 그래가지고 좀 웃기는 일이 발생하는 게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당 구에 예를 들면 뭐 종로구라고 하면 음, 종로구에 뭔가 업적 치적이 나오면 국회의원도 음, 자기가 했다 그러고 구청장도 음. 자기가 했다 그럽니다. 같은 그래, 아까 당끼리도 다리하고 싸워요. 똑같아요. 네, 다리하고 똑같은 거야. 네, 모두들 자기들 업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니까, 전에 그런 얘기했듯이, 아니,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일하는 거고,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일하는 거고, 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하는 거지. 어떻게 지역에 다리 하나 놓고서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 국회의원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느냐 그리고 말이지. 되게 이상한 게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잖아요, 국회가. 예, 입법기관이죠.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법을 응. 만드는데 왜 자꾸 행정 쪽에 자기가 뭘 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역을 그래서 대표하니까 그렇게 그게 돼요. 그렇기도 하고, 예. 우리나라는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 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네. 그 34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네. 4년 동안 임기 중에 20%가 그만둔대. 과로에 시달려서.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중노동이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중노동이지. 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아낸다고 하는 거는 네. 정당의 가치에 부합하는 후보들을 이렇게 명부를 이렇게 제출을 해서 네. 유권자가 저 정당의 정책, 가치, 이런 부분에 동의하니까 그 정당을 뽑아서 선택해서 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우리는 그게 없어. 그리고 100% 비례대표로 하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100% 음, 비례를 해보면 무조건 정당에다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의 비율만큼 의석수가 결정이 되죠. 그런 거죠. 예, 근데 예를 지금은 들면, 그렇게 안 되죠.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도 그렇고 5% 정도가 그 정당이 득표를 하면 예. 의석의 일정 부분을 배분하게 돼 그러니까 있어요. 전체 의석 중에 5%를 주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200석에 10석.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 예, 그렇게 돼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요. 전부 다 100% 비례를 뽑고 음, 득표율만큼 의석을 주는데, 근데 이제 음, 최소 득표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있죠. 이게 제가 그것까지는 잘 그렇죠.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5% 음. 일종의 커트라인이죠. 대부분 5%를 놓고 있고, 네덜란드는 0.67% 되면 1석을 주기도 해. 아, 0.67% 네덜란드. 하면 한 석이 나오나 보죠. 비율상으로 한석 볼 줘요. 때. 나와요. 예. 아, 그 당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겠네요. 보통 6개에서 7개의 원내 정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보수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개 양대 산맥이 그냥 의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진보 정당이 설 자리가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정당이 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제공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100% 비례대표로 뽑으면 대학생당도 나올 수 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학생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뭐냐면 지역 대표가 아니라 학생의 대표, 청년의 대표, 노동자의 대표, 농민의 대표, 여성의 대표, 중소상공인의 대표, 네.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의 대표가 의회에 들어가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그렇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뭐 법안을 만드는 것까지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의견의 목소리를 음,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거죠. 입법하는 과정에서. 좀 뭐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트랜스젠더당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득표만 거 나올 하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사람을 한 1%만 모으면 뭐 득표면 뭐 음, 의석을 1% 준다면 3석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300석에 서 대표님, 1%니까 3석이네요. 서 대표님 웃긴 게, 네네. 정말 웃긴 게, 예. 이미 우리 사회는 정말 다양하게 분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표현도 각계각층의 대표 이렇게 표현을 해. 음. 그러면 우리가 짚어보자고 하면 노동자가 1,600만 명이라고 하자고요. 1,600만 명. 그러면 1,600만 명이라고 하면 인구 중에서 유권자 중에서 1,6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노동자 대표 몇 명이나 돼? 몇 명 없죠. 없는 거잖아요. 예. 농민도 300만 명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 300만 명의 대표를 국회를 보내야 맞는 거 아니야. 예, 그럼 농민당도 만들면 되죠.
국민당 만들어야죠. 예, 근데 노동자당도 우리나라는 만들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두 개의 보수 정당이 특권을 틀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군소 정당도 다시 말해서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탄생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음,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정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그런 거죠. 예. 원래 정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이미 그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양성의 보장이라고 하잖아. 네. 그럼 다양성의 보장 속에서 다양한 계급, 계층이 자기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막아놓고 지들끼리 틀어지고서 지들만의 세상, 지들만의 권력, 지들만의 국회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정치 발전에 정말 독소조항이지 이게. 네. 첫 번째 지금 선거제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음. 선거제도는 의원님 생각에는 어떤 선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지역구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뭐 100% 비례로 현실적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네. 자기가 지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민이 저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그럼 나 정당 지지해. 이렇게 해서 그 정당에 대해서 투표해가지고 그 정당에서 제시하는 후보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인제 그런데 몇몇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럼 당이 너무 많아지지 않냐?" 아니 당이 많아지면 거기서 인제 합의, 딜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 정당들끼리. "나 니네 거 예, 인정해 줄 테니까 내 법 나 내는 거 인정해 줘." 이러면서 예. 계속 그러니까, 쪼금씩 쪼금씩 발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뭐냐 말이죠.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그러니까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수기의 정치가 가능하게 만들어야지요. 네. 자 그럼 이게 저 정치 발전이지. 일단 첫 번째 선거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뭐 할 얘기는 네. 사실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더 많은데 많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 정당에 대한 투표 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지역구 한 300석, 네. 비례대표 300석 네. 이렇게 해서 600명 국회의원 뽑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인제 두 번째 국회의원 수인데 자 어, 국회의원을 사람들이 의원 수를 좀 늘리자 그러면 국민들이 음. 반대를 해요. 일단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뭘까?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네. 국회의원들에게 특권이 너무 집중돼 있다는 생각을 해. 저는 그거보단 국회의원 그러면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특권이 있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한이 너무 특권이 없다 많다 보면, 보니. 네. 특권이 없다 보면, 권한이 집중돼 있지 않다 보면, 거기서 도둑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인제 혐오의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또 언론도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음, 그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들이 나쁜 짓 하는 걸 갖다가 보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죠. 아니, 네. 진짜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나쁜 옆에서 짓 하는 봐도, 거를 많이 보도해야 어, 국힘당이 유리합니다.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왜요? "다들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예, 똑같지 않거든요. 다들 똑같지 않죠. 예. 좋은 사람이 비교적 많은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예, 비교적 많이 있는 당이 있고 나쁜 놈들이 예. 비교적 많이 있는 당이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 저도 정치에 이제 몸담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으니까 네. 직업 정치인으로서 이 살펴보자면 정치인에 대한 혐오,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 이거를 이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놓고 보자면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보다 더 많은 건데 그래서 제가 전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 국회의원의 특권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적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권력이 집중화되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도 국회의원, 저놈도 국회의원, 저놈도 국회의원 그래 버리면 권력이 집중될 일이 없거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기 그 여주시라 그러면 여주시 네. 시의원들 뭐 권한 별로 모르잖아요, 사람들. 시 모른데 제가 해보니까 네.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많어. 여주시 의원도 그렇게 권한이 많습니까? 예, 그 비유를 하자면 네. 그 여주시에서 여주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의 국회의원하고 똑같아. 음.
그러니까 여주시로 제한을 시켜놓자면 여주시 국회의원하고 같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전 특권이 국회의원들처럼 특권이 집중화되어 있지 않지만 권력기관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지. 네,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아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도 그거야. 스웨덴 같은 경우가 인구가 1060만인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5분의 1. 근데 거기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면 349명.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5배니까 우리나라를 응. 스웨덴에 비교해서 하면은 300에 5배를 해갖고 1,500명을 뽑아야 1500명이요.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스웨덴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이 응. 1,500명인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네. 전 그 독일은 인구가 한 8,300명 되더라고. 8,300만. 네. 8,300만. 네. 근데 국회의원 숫자는 지난번에 736명이더라고. 예. 그러면 거기도 우리나라 비율로 하면 한 5,600명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리고 국회의원 수가 너무 응. 적다. 덴마크, 네덜란드도 보면 핀란드는 인구가 550만이잖아요. 550만이요? 그거밖에 안 예. 되나요? 우리나라 10분의 1이네요. 핀란드가 그래. 네. 예. 근데 거기 국회의원이 200명인가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핀란드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뽑으면 10분의 1이니까 30명 뽑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하면.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 명의 국회의원이 그 담당하는 국민의 숫자를 보자면 네. 우리는 국회의원이 정말 일을 못할 정도로 많은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거야. 네. 사실 그쵸? 대변을 그래서 못 하죠. 못하는 거죠. 네, 그 많은 국민을 불가능하죠. 어떻게 대변해? 좀 쉽게 그래서 얘기하면 저런 거 희소식, 있잖아요. 그 선거 때 유권자 수는 국회의원 유권자가 이제 20만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선거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 느꼈다니까요. 네. 선거 기간 동안에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네. 10분의 1도 못 만나는 거예요, 유권자. 10분의 1이요? 20만에 10분의 1이면 2만 명인데 2만 명 만날 수 있습니까? 못 택도 만난다니까요. 없죠. 10분의 1 못 만나요. 네, 못 만나요. 그리고 네. 행사장에 가봐도 늘 보던 사람 보게 되는 거지 그럼요. 일반 유권자들 시민들 만나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자, 그럼 거죠. 이게 대략 제 생각에 1,000에서 2,000, 3,000명 정도 봐요. 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전체 유권자 중에 100분의 1명 정도 만나는 겁니다. 100분의 1. 맞아요. 유권자 못 만나요. 네. 그렇게 되니까 실제 대변할 수 있는 그 국민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아까 희소성의 문제도 있고 그냥 권력이 집중하는 것도 막아낼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네. 저는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제 스웨덴을 비교할게요. 아까 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네네. 스웨덴은 국회의원 1인에게 주어지는 보좌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스웨덴은 그러니까 보좌관이 없다기보다도 보좌관을 공유해서 쓰죠.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1인에게 주어지는 보좌관이 없습니다. 네, 단독 보좌관은 없죠. 그래서 공동 보좌관 해가지고 40명을 공동 보좌관 제도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를 그 보좌관들이 공동으로 해주거든요. 보좌관 풀이 근데 있는 거죠. 네. 우리는 보좌관 몇 명이에요? 국회의원 9명이잖아, 1인당 9명까지 할 9명. 수 있죠. 9명이에요. 여러분, 9명이라는 게 숫자로 보면 작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저거. 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조그만 중소기업 중에 9명까지 되는 기업 없습니다. 없지요. 대부분 3명에서 5명이에요. 웬만한 근데 거기다가 그 9명의 특별한 한 서너 명, 4명, 5명 정도는 어마어마한 보좌관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네. 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보좌관 9명이 다 그 안에 다 있어. 네, 그렇게 얘기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좀 와닿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4급이면 어느 정도죠? 서기관이죠. 그렇게 얘기해도 더 몰라요. 시청에 그렇죠. 과장이 사무관이야. 네. 국장이 서기관이야. 네. 그러니까 4급은 서기관이니까 국장급이라는 얘기죠. 그렇게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구로 치면 서울에 있는 구로 치면 서울로 동사무소 따지면? 동장님. 동장이 5급이죠. 네, 동장이 5급입니다, 여러분. 동장님보다 4급 비서관이 더 높아요. 더 높은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강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권력이지만 네. 그 보좌관들도 권력기관인 자, 거죠. 국회의원 밑에 보좌관 4급이 2명입니다.
2명이죠. 동장님보다 서열이 높아요. 그렇게 2명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군수하고 치면 예. 어떻게 되죠? 지역에 계신 분, 군수. 군수는 뭐 그 급이라기보다는 네, 뭐 몇급 대우? 군수는 한 3급 대우 될까요? 3급 3급. 대우? 3급까지 되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어, 국장이 이거 저기 4급이니까 군수는 한 3급 대우하라고 봐야죠. 어, 아무튼 그러면 군수 바로 밑에가 보좌관 4급이라는 겁니다. 4급 보좌관이죠. 엄청나게 큰 권한입니다. 권한이죠. 그 4급이 그리고 또 하나, 2명이고 5급이 두 2명 명, 있습니다. 2명이고, 야, 그 밑에는 장난 나머지 아니죠? 6, 7, 9급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그 혐오하는 국회의원들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스웨덴이나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요, 그 국회의원에게 관용차를 제공 안 해요. 음, 국회의원들 그래서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다닌다 그러잖아요. 네. 관용차가 제공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관용차가 제공이 되면 어떻게 돼? 기사를 고용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사가 더 제공이 안 돼. 그 나라는. 네. 그러니까 관용차도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기사도 제공하지 못하는 거지.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국회의원 되면 관용차 있어야 되는 거고 기사도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 기사가 아마 5급 대우인가 6급 대우인가 그렇죠. 6급 대우인가? 아이, 기사 모르겠네요. 기사가 몇 급 대우인지 모르겠는데 기사를 둘 수 6급 대우 될 있다니까 거예요. 6급까지 어, 해줄까? 6급이면 월급이 꽤 센데. 글쎄요. 6급이면 월 300이 넘을걸요, 지금? 넘죠. 네. 그러니까 그 선진국에서 복지국가들에서는 국회의원이 일하는 사람이지 네. 권력기관으로서 온갖 특혜가 주어지는 대상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되잖아요.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고 국회의원의 권한 많아지면 당연히 권한이 줄어들고 그러다 음, 보니까 뭔가 비리를 저지를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안 하죠. 안 하죠. 네, 안 특권을 놓게 하죠. 하면 그 자리에 안 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나머지는 자기네 그 뭐랄까 정당을 지지하던 건 아니면 자기네 정책을 위반하는 데 주 목적이 되겠죠, 정치인은, 그렇게 되는 국회의원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형식적인 비례대표제가 있는데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가자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자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노동 전문가, 농민 전문가, 뭐 환경 전문가, 경제 전문가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뽑자는 거지. 뭐 이 어딩이 따딩이 해가지고 뭐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자리에 가게 만드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의 순수성을 강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네. 난 진짜 음, 국가를 위해서 일할 거야, 정치인으로서. 그런 음. 사람들이 주로 물론 그중에서도 비리를 헤쳐먹는 사람이 없지 않겠지만 그런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한 일단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서는 그 예를 보면 네. 국회의원이 비행기를 몰래 타면은 망신당한대. 네?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네. 비행기를 몰래 타면 망신당한대. 몰래 탄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원래 못 타게 돼 있대요. 특별한 공무상으로만 비행기를 탈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어딜 가고 해외에 가면 비행기는 뭐 당연히 타는 걸로 생각하잖아. 그건 이제 국회의원의 무조건 활동비죠. 그 특권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특혜잖아요.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이 네. 비행기를 타는 걸 활동비로 승인을 받으려면 매우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어려운 어, 건데 몰래 사적으로 네, 탔다가 이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럼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비행기 타려면 웬만하면 그냥 네 돈으로 네. 다녀 이 얘기구나. 그런 거죠. 그것도 몰랐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얼만큼 네. 특권을 내려놓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예, 어떻게 거죠.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의 권한까지 얘기가 돼버렸는데, 자, 그러면 네.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뭐 어떻게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요즘 한참 얘기되는 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아, 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그 얘기는 있잖아요. 막 해야겠네요, 진짜.
어떻게 왜냐하면 생각하세요? 불체포 사람들이 특권. 있어야죠.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불체 네. 불체포 특권을 만드는 이유는 네.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좋은 사람을 뽑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불체포 특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을 나쁜 놈을 뽑을 수 있는 구조상에서 뽑아 버리니까 불체포 특권이 예.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런 거죠. 예. 왜냐하면 도둑질을 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불체포 특권을 유지시킨단 말이지. 네. 그건 해서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도둑놈을 그러니까 안 뽑는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는 네. 가령 그 A라는 국회의원이 네. 권력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막 이런 활동을 해. 그러면 네. 눈에 가시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자기들이 음모적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매장시키려고 뭐 검찰의 그 조작이라든지 뭐에 의해서 뭐 체포하려고 하면 네. 그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 유지돼야 하나 마땅한 거잖아요. 갑자기 또 근데 노회찬 의원의 그 삼성 엑스파일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불체포 특권 어 그리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도 그 면책 특권 이런 게 네. 주어져야 하는 건데 이거를 권력에 그 마치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도둑질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뭐 청탁을 뭐 이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불체포 특권인 것처럼 지금 네.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불체포 특권은 정말 명백히 유지되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사들이 보도를 할 때 조금은 틀려도 웬만하면 공익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그 형법상 죄를 거의 안 받잖아요, 언론사가. 그러면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저는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은 무조건 유지돼야지 음,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대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회의원 개인의 일탈, 부정한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해서 불체포 특권이 유지하지 않도록 국회의원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저기 누가 봐도 '저건 헛소리를 했다.' 음,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잡혀가게 생겼는데 그게 불체포 특권으로서 면책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당을 음, 사람들이 안 찍겠죠. 그렇죠. 예. 그 철저히 유지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예. 좋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서 인제 되면 '저 사람 저렇게 음, 하다가 했는데 저거 체포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좋은 정치 활동을 하면 불체포 특권은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네. 일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돼요. 가령 이런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를 공부하고 법안을 심의하고 자기들이 네. 어 이거 안 해요. 다 누가 해요? 보좌관이 하죠. 보좌관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웨덴에는 4년 동안에 20%의 국회의원들이 나 정말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네.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4년 임기 마친 사람들도 아우 나 다시 재임 안 해. 이 정도 내가 봉사했으면 됐지. 그리고 도망간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보좌관 시키고 지들은 국회 가서 읽어. 그래도 그 읽어도 옛날에는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이은재 옛날에 의원 아니 보좌관이 써준 거 사퇴하세요. 한문을 써줬는데 네. 못 한문을 읽어. 못 읽어. 또 읽어도 다르게 읽어.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는 네. 보좌관 제도 이 특권 내려놓게 해야죠. 그때 이은재 의원이 그 사퇴하세요 의원으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유명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어.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왜? 사냐. 그렇지. 다 그거는 웃기지도 않은 잠깐 일들이죠. 웃기는 얘기긴 한데 이게 저거래요. 예. 사실 그때 국감 기간이었잖아요. 예, 국감기관이 자 그러면 그 그랬죠. 이은재 의원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얘기를 할 때 그 내용을 누가 응, 써 줬느냐? 보좌관이 써 응. 줬습니다. 보좌관이 써준 근데 거죠. 보좌관이 진짜 보, 그렇게 썼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다고 MS 오피스를 아니죠. 보좌관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근데 쓰지 이은재 않았겠죠. 의원이 그걸 잘못 읽은 보좌관들은, 거예요. 응, 그래서 보좌관들은 그때 아니까.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보통 음, 국감할 때 자기 의원이 발표할 때 되면 보좌관들이 그 바로 뒤나 어디에 이렇게 서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 국감 중에 의원이 발표하다가 잘 안 되면 저 보좌관 불러갖고 뭐 자료 더 갖고 오라고 막 응,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4급 정책보좌관은 거기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은재 음, 의원이 그때 이제 조희영 교육감한테 호통친 거 아니에요. 예, MS 오피스 그렇죠.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잘, 샀냐고. 그래서 응, 이은재 의원이 그거 발표할 때 그 해당 응. 보좌관이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아니 우리 의원이 왜 저러지? 나 저렇게 쓴 적 없는데. 예, 되게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재밌었던 그래서, 건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회의 중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조희영 교육감이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딱 가서 조희영 교육감도 밑에 이제 비서관 있잖아요. 예, 비서관한테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저야. 야, 나 오늘 뜬 거 맞지? 그랬대요. 이은재 의원 때문에 자기가 뜬 거죠. 야, 나 오늘 뜬 거 맞지? 이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웃겨. 그래요. 아니, 그것처럼 정말 국회의원들이 경무에 시달릴 정도로 일을 해야 맞는 거지. 모든 건 비서관이나 보좌관들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행사장이나 쫓아다니고. 좀 우스갯소리 하자면 제가 이제 의정 활동할 때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행사장에 이렇게 가면 유권자분들이 그러셔.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느냐고. 좀 네. 얼굴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인사말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서 인사드리는데 저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예산 심의하는데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심의하겠습니까? 네. 정말 예산 그 살펴보는데도 며칠 걸리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투여되는데 저 이렇게 행사장에 쫓아다니는 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행사장에 얼굴 보이고 여러분한테 자주 나타나면 아, 저 새끼 일 안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얼굴도 보여드리지 않고 진짜 이 행사장에도 안 나타나면 아, 박재영이 일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국회의원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 놈들이 할 지랄이 없어서 지역의 행사장 쫓아다니면서 얼굴 디비고 그게 할 짓이냐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그게 거죠. 지역구 의원을 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례를 그런 뽑아야 맞아요. 된다니까요. 왜 북유럽 선진국들이 비례대표를 많이 뽑는 이유. 네. 정치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거죠. 맞아요. 지역의 이권이나 따다 놓으려고 저기 사업비나 가져오려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 시장이나 뭐 도의원, 시의원들이 해야 맞는 거지. 행사장에 쫓아다녀서 뭐 저 누구누구 국회의원입니다. 아, 심지어 마을 행사까지도 쫓아다녀요. 그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응? 그러게 말입니다. 아휴, 응. 참. 하여튼 비례성이 강화된 정치인을 뽑는 게 국가 발전에 매우 좋다. 그렇죠. 선거제도가 그래서 정말 국가를 위한 선거제도, 이거를 정말 만들어내지 않으면 정치 후진국에서 면할 길이 없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이유 중에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가령 제가 시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7명의 시의원이 자기가 선출된 지역 이쪽에 사업만 가져가려고 하고 그쪽만 눈독 들이면 정말 왜곡된 예산 집행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정말 7명의 시의원이 자기 시 전체를 보면서 그 예산을 집행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국회의원도 자기 지역구 사업 가져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올바른 선거제도, 그 올바른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선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한 거죠. 음. 강도 높은 근무 환경을 아까 얘기하려 했더니 이제 한 말씀 더 하신다 해서 이제 얘기를 그걸 하셨고. 자, 강도 네. 높은 근무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요것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힘든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안 힘들죠. 놀고 먹는 거죠. 솔직히. 힘든 의원들도 있고요. 안 힘든 아, 국회의원들도 있지요. 있고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10%는 힘들 것 같고 90%는 놀고 먹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놀고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국정을 돌보는 게 아니라 사적 이익에 치중하고 있고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럴 수 있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야 되는데 동네 행사에 쫓아다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 재선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예. 그것도
그러니까 꼭 그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못 받은 건지 안 준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네. 뭐 선거에서 지긴 했지만 네. 사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역을 누배하는 것 이것도 국회의원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 정당에서도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 정말 국정 국회의원이니까 국정에 충실하고 정말 국정에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공천을 줘야 마땅한데 지금도 보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골라서 그 공천 주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제일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고 다른 일을 해서 다시 말해서 뭐 인기가 높거나 지지도가 높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재선의 길, 삼선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 마을에 소소한 행사장도 쫓아다니는 쪽팔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 참. 근데 이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참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정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잘못됐고 국회의원 음, 수가 너무 적고 이거 다 동의하거든요, 음, 정치학자들은. 그렇죠. 근데 현실은 참 그게 어렵죠.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이니까 예. 자기네들이 자기들의 자기 손해되는 머리를 법을 잘라야 안 되니 만들죠. 참 힘들어요.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동수로 하자고 해도 지금 뭐 국회의원 50이 늘리는 것도 아주 결사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걷다가 또 비례대표를 늘리자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려면 그건 아마 목숨 걸고 반대할 거고 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의 권한 특권을 다 내려놓는 법을 만들자고 해도 지들 모가지 잘리는 거로 생각해서 그것도 거부할 거고. 네.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정말 좀 안타까운 무슨 거죠. 묘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의 정치 혁명이 될 것 같아요, 선거제도가 이렇게 바뀐다면. 그리고 음,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만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빨리 갈지 늦게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갑니다, 그렇게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나라들은 음, 다 복지국가가 됐어요. 국민들의 맞아요.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는데 어떻게 복지국가가 음. 안 돼. 당연히 되겠죠. 아 근데 이제 잠깐만요. 악어와 이제 마지막 악어새 네. 음, 마지막 그 얘기를 하면 그렇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저희 다루려고 했던 게 좋은 선거 제도와 복지국가의 음. 관계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로 이제 연결하면 뭐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선거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이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뭐 저는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썩었잖아요. 경제요? 왜 지금 많이 썩었냐 썩었죠. 하면 왜 썩었냐 하면 그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부를 축적할 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그 부정한 주식시장이 방법, 대표적이죠. 어, 우리나라 부정한 주식이 방법에 의해서,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부를 축적할 방법이 있는데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권력과의 결탁이거든요. 다른 그쵸. 말로 해서 정경유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도 없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정치가 선진화될 수도 없고 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합리적인 선거제도로 만들 수 없다는 게 참 눈물겨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그러니까 정치제도 하면 제일 기본으로 시작되는 게 일단 선거제도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뽑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들 중에 선거제도가 후진적인 나라가 있나요? 없지요. 없죠. 저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스웨덴, 네. 핀란드,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 찾아보면은요 거의 비례대표제예요. 비례성을 매우 강화시키죠. 예. 비례대표성이 되게 강화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거꾸로 응, 비례성이 강화되지 않은 나라 중에 응. 복지국가가 있나요? 없지요. 있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디요? 그 어디냐면 응. 브루나이, 아, 조금만 싱가포르, 나라 거기. 저기 또 어디냐, 쿠웨이트. 자, 여러분 예, 그런 나라는 석유가 예,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 이제 그다음 나는 저는 복지국가라고 하기보다는
부유한 국가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돈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복지국가라기보다도 부유한 국가가 부유한 맞겠네요. 나라. 대표적으로 그 아랍에미리트도 있죠. 저기 거기도 부유한 나라죠. 두바이에 근데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살펴보니까 국민들은 또 되게 가난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자국민으로 태어나면 괜찮은데 해외 예. 이민자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거기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예. 저기 어디지? 두바이 가면은 뭐 80%가 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더라고요. 왕조 국가죠. 그리고 왕조. 왕조 국가. 예. 부가 완전히 왕조한테 집중돼 있는 옛날 우리 저기 그런 아시안 모습인 거죠. 게임인가? 도하 요번에 올림픽도 했죠. 카타르 도하. 음. 도하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이제 약간 빠지는 얘기긴 하지만 카타르 도하 그 도하에 있는 자국민들은 1 음. 년에 한 번씩 그 국왕의 생일이 되면 국왕이 음. 자국민들의 진 빚을 갚아 준답니다, 조금씩. 죽입니다. 별일 다 자, 있네요. 이거는 거기 복지라고 보기보다 부가 집중돼 부유한 거죠, 있으니까. 부유한 거. 부가 집중돼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먹고 살기 편하게 해 줬지만 거기도 빈부의 음.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국왕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반인들. 음. 일반인들의 수준이 높을 뿐이지 거기 빈부 격차가 거기도 어마어마하죠. 소위 말해 맞습니다. 만수르 있잖아요, 만수르. 예, 예. 만수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말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정말 정상화되는 네. 정치제도, 선거제도, 경제제도 이런 부분들이 다 고리들이 끊어지면서 자기 자리를 찾을 때만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선거 제도가 제대로 돼야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 음. 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네. 그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정말 만들어져야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아유,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세상은 진보하겠지요, 뭐. 아, 세상이 조금씩 낮아지는데 팍 낮았으면 음. 좋겠어요. 그 팍 낮을 수 있는 계기가 저는 선거제도 같아요. 선거 4년마다 이루어지는 국회의원 때 좀 혁명적 변화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네. 뭐 괴종식의 시계불알처럼 우리는 자꾸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네. 미국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미국같이 권력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네. 그 정말 제도 자체가 객관적으로 좀 그 누구에게 불리하다 이익이다 이렇게 아닌 객관적인 이해를 보장하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좀 마무리가 좀 씁쓸하네요. 언제 그렇게 되려나. 특히 요즘 같은 이상한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선 참 많이 에,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대통령이 있을 때 선거법 개정 뭐 개헌이 됐든 선거제도가 바뀌든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이런 대통령 하에서는 뭐 그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그 답답합니다. 169명이 더 무능한 모습을 더 보여주면 더 답답할 테고 예, 미칠 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렇게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정치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치 혐오, 정치 불신, 정치가에 대한 불신 이런 거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도구는 정치입니다. 예, 지금 정치가 대통령 한 명 아니고서는 바뀌었더니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고선 세상을 바꿀 수가 예. 없어.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정치가 싫어도 정치를 외면하고 싶어도 정치를 불신해도 정말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는 이 원칙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저 세상을 바꾸는 유효한 수단 이게 정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저렴하게 바꿀 수 음, 있는 도구, 정치다. 자, 요렇게 하면서 희망을 좀 가지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